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N95 마스크와 테스트 기구가 무료로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기구 신청은 어제 오후부터 받았고 N95 마스크는 다음 주부터 배포됩니다. 오미크론은 뉴욕은 케이스가 줄어들고 캘리포니아주는 피크인 듯 보입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다음 단계입니다. 뉴저지주가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공립학교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공립학교와 민간 회사에서 백인이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무슬림 연방 여성 판사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누스렛 자한 초우드프리 지명자는 방글라데시 아메리칸으로서도 첫 번째 연방 판사 지명자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단독 기자회견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뉴욕 검사와 의사당 폭동조사팀에서 소환장을 받았고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 변호사도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논란이 많은 비디오 게임 회사 인수 계획을 발표했고 AT&T와 버라이존은 공항 인근에서 5G 확장을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연방정부에서도 때로는 원래 예정했었던 그 계획을 앞당기기도 하고 미루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테스트 기구를 우편으로 주문받아서 보내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로부터 여기 신청하면 된대 하고 링크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뭔가를 연장할 수도 있는 건데 그보다 먼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N95 마스크를 연방정부에서 이제 개인들에게 3개씩 일단입니다. 일단 성인이 3개씩 가질 수 있도록 N95는 굉장히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은 불편한 그런 그 정도입니다. 정품이 아닌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방정부에서 이번 주말에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약국이라든가 마켓 안에 들어있는 약국도 되고요. 그런 약국 체인에 전부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 코비드-19 시대에 클리닉을 많이 방문하셨을 겁니다. 그 같은 클리닉에도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전략 비축센터, 이 전략적인 비축물을 세이브하고 있는 그런 기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뭐 7억 5천만 개 정도 되는데 그 7억 5천만 개 가운데서 N95 마스크요. 정품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를 4억 개를 국민에게 줘서 성인에게 한 3개 정도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그 안전한 마스크도 뭐 사이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곧 그 프로그램도 발표를 하게 된답니다. 미국 역사상 국민에게 나눠주는 마스크. 글쎄요, 미국 역사상 국민에게 뭐 과거에는 모르지만 현재 한 3, 40년 동안은 마스크를 나눠준 적은 없었는데 가장 큰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것이 결정되기까지에는 연방 그 의회에서 의원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같이 투표를 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바로 이 같은 내용의 안을 지난주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성인들이 3개씩 가질 수 있도록 약국 같은 데 가면 어떤 뭐 절차가 있겠죠? 내가 받았다 하는 사인을 해야지 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2월 초에 추가로 또 배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려 봐야지 되고 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때쯤이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스트 기구 웹사이트는 어제 신청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조금 혼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한 사람 앞에 일단 8번 테스트 할 수 있는 것을 준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정확지 않아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 가구에 몇 명이 살고 있으면 그 한 명당 4개씩, 4개면 한 개에 2번 테스트하는 게 들어있으니까 8번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원래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입견으로 저도 한 가정당 4개, 8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인당 그 4개, 그래서 8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covid.covidtest covidtest.gov 연방정부 할 때의 gov 빅토리 할 때요. 그렇게 해서 하면 바로 이제 그 우정국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주소 쓰시고 하나 이메일은 옵션입니다. 전화번호는 없었어요. 이메일 옵션으로 쓰면 이게 어디쯤 가고 있는가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기로 했던 것을 어제 오후부터 했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한 가정인데 그 주소로 4개, 8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보낸다는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 하고 하나의 주소에 여러 명 가족을 따로따로 신청을 하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우리 가족이 뭐 3명이니까 3명 것을 이제 따로따로 해야지 되거든요. 한 번에 이름 몇 개를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올 것 같고 처음이니까 지금 너무 바쁜데 그 일일이 그런 것을 다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뚜렷한 부분이 있고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만 하더라도 한 7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은 더 많이 하시겠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몇 시간 동안에 70만 명이었는데 그 이후까지 다 합치면 어제 연방정부의 웹사이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웹사이트의 반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하는 뭐 이런 것을 알고요. 그리고 배달을 여러분들께서 어제 신청을 하셨으면 배달될 때까지는 7일에서 12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 하냐면 보통 상식적으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순서대로 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이 테스트 기구를 보낼 때도 코비드-19 케이스 발생 케이스가 많고
병원 입원율이 높고 사망 케이스도 많고 이런 지역부터 발송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경기부양책 체크를 그 당시에 이제 몇백 달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사시면 빨리 받으셨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이 테스트 기구도 쫙 보고 정부로서는 목표가 코비드-19을 빨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합당한 그런 순서로 배달을 한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겠죠.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할 때 조금 더 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오미크론의 현재의 현상 그리고 백신과 부스터의 역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상은 지난주 초부터 몇 군데 먼저 시작한 지역은 지금 그 케이스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커네디컷, 뉴욕이라든가 뉴저지, 메릴랜드 이런 데가 토요일에 그 뉴욕 같은 경우 40만 명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양성 반응이 12.9%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20%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앞서 말씀드린 커네디컷,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는 최근에 지난주 초부터 지금까지 30% 케이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10% 같은 기간에 한 열흘 동안에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플로리다, 조지아,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는 지금 피크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크가 어느 만큼 지속이 될지 바로 오늘부터 피크에서 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피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입원율도 그렇고 사망률은 보통 이 감염되고 나서 평균 한 3주일 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는 그 사이에 지금부터 앞으로 몇 주일 동안은 더 병원 입원율이나 사망률 같은 거 많이 볼 수도 있고요. 이미 피크를 쳤다고 하는 다른 동부의 여러 개 주에서도 사망률은 당분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붐비고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이 처음 시작해서 빨리 케이스가 지금 30%나 줄어들었다 하는 지역에서는 병원 입원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망률은 조금 더 지속될 테고요. 백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미국 여성을 평균으로 할 때 이 내용은 지금 질병통제국 등에서 쭉 관찰을 한 내용입니다. 키가 5피트 3인치, 몸무게가 166파운드라고 할 때 이 65세 평균 이 같은 여성이 질병은 없고 백신 접종을 받으셨을 때는 이제 큰 뭐 장기를 이식 받으셨다던가 그 밖에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코비드에 걸려서 만약에 걸린다고 할 때 사망할 확률이 872명 가운데 1명이랍니다. 코비드 이런 분이 걸렸을 때.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똑같이 65세의 남자로 건강 상태는 앞서 말씀드린 65세 여성과 똑같았을 때 사망률이 높습니다. 434명 코비드에 걸렸다 백신 접종 받고도 건강할 때 그때 434명 가운데 1명 사망률 나오고요. 75세로 10살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형편 백신 접종을 받고 건강이 나쁘지 않을 때 여성은 264명 가운데 1명 코비드에 걸리면 사망하고 남성은 133명 가운데 1명 사망하게 됩니다. 75세 이상일 경우. 그러면 많은 것 같은데 심각한데 예, 심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위험만큼은 아닙니다. 2019년과 2020년 팬데믹 이전의 독감 시즌에 미국에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독감 증상이 있으면 138분 가운데 1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단계까지 온 지금은 이때에 특히 오미크론의 경우는 독감보다도 사망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65세 여성 남성, 75세 여성 남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감보다도 이제 덜 그 사망 확률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고되는 거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됩니다. 이런 분들께는 이 오미크론을 포함해서 어떠한 그 코비드-19 바이러스도 독감보다 덜 위험하다. less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미크론이 전염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감염을 시켰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왜 빠른 시일 안에 자신을 불태우고 쓰러지는 짧은 기간 동안에 12월, 1월 이 동안에 그 오미크론이 퍼졌기 때문에 사회 전체보다는 개인을 본 피해자는 분명 있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는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입니다.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 리서치라는 영국의 이곳에서 연구하시는 분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스위스요. 영국이 아니라.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지금까지 쭉 이 팔로우업을 했던 것입니다. 코비드로 인한 사망률을 세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 백신까지만 맞은 사람,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 해서 이렇게 볼 때 사망률이 만약에 스위스에서의 케이스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이 코비드-19에 걸렸다 할 경우는 걸린 사람 10만 명 가운데 15분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사망률이 부스터샷까지는 맞지 않으시고 그런 분들은 뭐 한 2분 정도, 그리고 부스터샷까지 맞은 경우는 거의 사망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부스터샷은 확실히 굉장히 보호를 한다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많이 강조하니까 그거 무슨 독재도 아니고 무조건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그 부작용 있는 사람 어떡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백신 접종은 물론 예외가 있다는 것은 전제로 해야지 되죠. 그러나 예외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을 100%라고 할 때 예외가 있죠. 아주 건강하더라도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그런 예외 적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그 백신이 본인에게 뭐 아주 안 좋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어떠한 그 의학적인 분석 같은 것이 있다면 예외는 그냥 예외로 두고 늘 그 평이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단계입니다. 오미크론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피크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 병원은 꽉 차 있고 하루에 2,000명이 코비드-19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월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도 골프 대회 하려고 하던 것을 3월 달로 연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무튼 지금 3월 중순까지 12월 중순부터 지금 3월 중순까지 그때는 오미크론이 한창이었을 때 적게는 뭐 5만 8천 명, 많게는 30만 명 정도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그만큼 사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망은 항상 오미크론에 걸리고 나서 몇 주일, 적어도 몇 주일을 걸리고 나서 사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월 초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3년째입니다. 2년 조금 넘겼는데 이 코비드-19으로 사망한 사람이 85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5만 명 정도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던 때고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캘리포니아주도 피크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아직 피크를 치지 못하고 내려오려면 정점까지 올라가야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점까지 올라가지 못한 케이스가 늘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리저리 해서 미국 전체적으로 몇 주일 뒤가 되면은 이제 2월 초 지나고 나면은 델타 이전 여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코비드-19이 영원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8월 6일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그 이전에 좀 괜찮았잖아요. 뭐 다시 오픈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끝날 수는 없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애틀란틱의 그 크리스틴 우 기자가 굉장히 그동안 자세히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왔거든요. 보장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멀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뭐 격리도 줄어들고 특히 이제 어린이의 경우 그러고 싶은데 사람의 늘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그 밖에 뭐 날씨 여러 가지 그 돌발 변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싶으신 질문
학교는 언제가 돼야지 모든 활동을 제대로 하는 완전한 오픈을 할 수 있을까? 사무실은 어떠지? 재택근무에서 직장으로 돌아왔었는데 다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났죠, 지금. 마스크는 도대체 언제쯤 벗을 수 있는 거야? 뭐 적어도 뭐 원할 때만 쓰고 원하지 않을 때는 안 써도 되는 그 정도가 언제가 되지? 이런 것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가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까? 이런 우려. 이제 이 정도면 눌렀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이 정도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기간을 말해봐라. 여름이냐 가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까다로운 질문이죠. 이런 때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트리키하다고 할까요? 곤란한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오미크론이 물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단어로 표현하면 뭐 리트리트하는, 퇴각하는, 후퇴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히 스탑. 이것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 쓰고 할 것 다 해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아무튼 또 이 오미크론이라던가 코비드 19에 감염되고 나서 회복됐다 하더라도 기억력 같은 것은 오랜 동안 좀 증상이 마일드하다고 하더라도 기억력 같은 것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 아픈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저녁에 ESPN의 커멘테이터가 내가 오미크론에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하고 죽다 살았다 하는 것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스포츠 채널에 해설을 하는 그런 사람도 나 죽다 살았다고 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그 정도니까 조심을 하실 분, 특별한 사람에겐 그렇고 아닌 사람에겐 아무 증상도 없이 지나갑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이제 분위기, 하도 오미크론, 인플레이션, 정치적인 이슈 등에 매몰이 돼서 지금 행정부가 새로 바뀌고 변하는 분위기를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플로리다주에서 또 연방 판사 이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요즘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캠페인,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혐오하지 말아라, 이런 캠페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생겼던 많은 일들 때문에 뉴저지주에서 결국은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했거든요. 주 차원에서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리고 퍼시픽 아일랜더 AAPI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공립학교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어제 얘기하는데 필 머피 주지사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기여한 거, 우리 주에서 주정부 차원의 법이니까요. 기여한 것, 그들의 문화, 유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사회 과목에서 가르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 교육부의 에이시안 아메리칸 유산, 문화유산, 헤리티지 이런 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오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인종 차별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희생자가 됐다.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폭력적인 희생자가 됐다 해서 주의 상원의원 빈 가펄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얼마나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됐는가, 혐오 범죄를 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주지사가 서명하기 전까지 많이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역사를 에이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가르치게 되는데 첫 번째 주는요. 뉴저지주가 그렇게 주 정부 차원에서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첫 번째 주는 일리노이입니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가 7월 달에 이 같은 결정을 해서 이미 지금 공립학교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를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어제 보도해드린 것 가운데서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보도해드렸었습니다. 뉴저지의 주지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공화당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뉴저지는 민주당 주지사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는데 빌 머피 주지사, 다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빌 머피 주지사가 원래 선거 그 전까지 굉장히 큰 표 차이였기 때문에 뭐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가 되다가 어느 순간 이 선거에 다가오면서 막 하루 전날 이틀 전날까지는 정말 거의 접전일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만큼 공화당이 좀 위로 떠올랐다. 상대 후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지니아는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약간 섞여 있는 주라고 할 수 있고 하긴 어느 주는 안 그렇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가 이제 공화당 색이 강한 보수적인 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굉장히 이 코비드 19 이후에 자신 앞으로 대선 후보를 바라보면서 보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플로리다주에서는 뉴저지주와는 좀 다른 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같은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공립학교와 민간 회사가 백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백인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우리 선배가 크면은 뭐 다른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하고 그 트레이닝 내지는 무슨 오리엔테이션 같은 곳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게 특히 주지사가 상당히 지지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슈고 주상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게 하도록 당파적으로 플로리다가 공화당이 강하니까 통과시켰습니다. 주상원 교육위원회에 공화당 의원 전부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니 어느 백인이 과거에 그 조상들이 했던 것으로 고통받으면서 비통해하면서 죄책감에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느냐 그 같은 그 증거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학교와 그 회사를 감찰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럼 구체적으로 교사나 회사의 그 CEO가 그 백인들을 어떻게 불편하게 하는가 그 같은 예도 없다. 이 법안에는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공화당에서는 Individual Freedom 자유법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기본은 과거의 그 일로 인종이나 성별 나와 같은 인종이나 나와 같은 성별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느끼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분위기가 조성돼서는 안 된다. 어두운 과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의 죄를 현재의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자 이런 그 뜻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것도 플로리다 주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백인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당연히 법원으로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의 동부 지역의 연방 판사로 누스렛 자한 초드프리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대체적인 그 인종을 짐작을 하게 되죠. 이분은 첫 번째 무슬림 연방 판사 지명자가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방글라데시 아메리칸 연방 판사 지명자가 된 겁니다. 여성이에요. 아직 젊습니다. 2006년도에 법대를 졸업했으니까요. 물론 뭐 법대 졸업하기 전에 컬럼비아 대학교 나왔고 예일 법대 나왔고 석사는 공공행정학 해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일 법대를 2006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원에서 인준이 되면은 무슬림 연방 판사로는 두 번째, 무슬림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인데
이분은 이제 그 미국의 제일 그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소수 인종이라든가 어떤 소수계에 대해서 아메리칸 그 미국 그 민권 자유 연맹에서 뉴욕 지부에서도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일리노이 지부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코비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연방 판사를 83명을 지명을 했거든요. 오늘도 제가 한 분만 얘기를 했지만 7분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아프리칸 여성을 제3항소법원에서는 뭐 그 에리아나 프리맨, 그리고 첫 라티나 캘리포니아의 그런 그 지부에서 두 번째 히스패닉으로서 판사인 아나 이사벨 델 알바, 그리고 또 뭐 두 번째 에이시안 아메리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지방법원 판사 지명자 니나 닌 우엔 왕,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판사를 거의 백인으로 했어요. 거의.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방 판사 시스템에 있어서 인종 다양화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목표고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 때의 오바마 임기 그 마지막에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누구를 그 지명을 해도 인준을 하나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밀렸었던 그 연방 판사라든가 이런 그 연방 차원의 법조인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몰아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의 그런 그 백인 연방 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잠시 뒤에 경제 뉴스, 그리고 경제라기보다도 세상이 지금 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하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자율 그 때문에 어제 오늘 주식 시장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4% 내려갔고요. S&P 500는 2016년 이후에 가장 나쁜 그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S&P 500가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많고 하니까 그렇고요. 뭐 항상 이런 때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 시장이 별로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3번은 당연히 이제 3번 정도는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작은 금액에 대한 그 융자는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모기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다우지수 조금 나아졌네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보다는 나스닥도 뭐 한 70% 정도는 70포인트 정도는 올라가고 있고 S&P 500도 14포인트, 다우지수도 뭐 몇십 포인트 올라갔는데 그 전에 뭐 아무튼 별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연준은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이 테크가 루저죠.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그 분야는 패스트 경제가 바탕이 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투자금이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하고 이자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될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적어 하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 활동이 위축될 수 있겠죠. 비디오 게임 회사 어떤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냐면요. 여러분은 안 하실 것 같고 오버워치라는 게임 아니면 Call of Duty and Candy Crush라는 이런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Activision Blizzard라는 회사인데 Activision Blizzard라는 회사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700억 달러를 주고 사는 그 과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봐야지 되는데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게임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테크놀로지 회사잖아요. 테크놀로지 회사의 또 다른 그 테크놀로지 관련의 독점 뭐 이런 거 최근까지는 이 독점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할 때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곳에 연방 정부가 법무부가 집중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그 액티비전 블리저드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도 이제
관계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 게임 회사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어느 회사든가요? 첫 번째가 텐센트, 두 번째가 소니가 두 번째랍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전체 게임 시장의 그 점유율은 15%밖에 안 돼요. 세 번째지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낮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게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게임하면은 우리가 모바일 폰이 연결돼야 되고 콘솔, 뭐 PC, 그 퍼스널 컴퓨터, 또 뭐 크라우딩 게이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잖아요. 그래서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큰 회사가 이제 게임까지 이런 그 독점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최근까지도 남자와 여자를 상당히 차별을 한다. 그 차별이 어느 정도냐면 남자들끼리 술 먹고 어울리고 하면서 여성들에게 성희롱하고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회사가 팔릴 수도 있고 하는 분위기가 오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한 30명을 해고했답니다. 거의 남자들이겠죠. 그런 일이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의 공정한 고용 그리고 주택 어떤 그 국이 있는데 지난해 이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여자 직원을 정말 그 함부로 그 성희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고하고 뭐래도 그 남자가 별 영향을 받지 않고 회사는 계속 부정을 했었죠. 그런 일 없다 했는데 결국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30명을 7월 이후에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뭐 넷플릭스에서도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뭐 리얼리티 쇼도 하고 뭐 게이밍에 관한 것도 있고 한국 프로그램 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게임을 완전히 게임이 주제인 그런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차고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AT&T와 버라이존이 그 공항 근처에 5G 확장을 연기했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어제부터 굉장히 빅뉴스였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는 이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G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모든 속도가 빨라지고 하니까는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향이 너무 많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는 관제탑이 있고 그 관제탑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교신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건데 이 5G의 흐름이 그 같은 안전, 관제탑 주변의 여러 가지를 교란시킨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랍 그 에미레이츠 항공이 여러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해서 취소시켰거든요. 운항을. 보스턴, 시카고, 달라스, 포트워스요. 휴스턴, 마이애미, 뉴욕, 그 올랜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일단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미레이츠 항공사의 뉴욕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델타도 이거 위험해서 우리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5G를 해서 뭐 중국과 경쟁을 한다면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 항공사 측에서 너무너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잠시 뒤에야 오늘은 정치 뉴스를 브리핑 해드리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몇 시간 있으면은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늘 솔로 기자회견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뭐 때로는 다른 사람도 같이 있고 외국 정상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오늘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솔로는 3번 했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20번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1년 동안에 기자회견을 21번 했는데 20번이 솔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어제 제가 16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에서는 또 20번으로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 정상과 같이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러는 것 같고 아무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돌발적으로 어느 그 기자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의 답변이 무엇인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오늘은 당연히 이제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말할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투표 그 자유법이라든가 이거 오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사진행 방해, 뭐 필리버스터를 조금 바꾸는 이러한 것도 통과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failed 하는
그래서 융자 받을 때와 빚을 갚을 때 완전히 그 다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 조금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죠. 뭔가 융자 받을 땐 자산을 크게 부풀리고 말하자면 뭐 본인의 뭐 10,000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런 그 타워에 있는 그 자산을 한 33,000으로 부풀린다던가 그러면서 또 뭐 또 다른 거 할 때는 또 재산을 굉장히 축소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들과 그 딸이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뭐 증언으로 나와라 하고 있고 의회 조사단도 역시 트럼프 주니어와 여자친구죠. 킴벌리 길호의 전화 기록을 소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거 저기 지지자들 물러나라고 하십시오라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도 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 그 조사팀이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한다고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가지 않을 때 어떤 그 벌을 받는 그런 절차는 남아 있고요. 미국이 금요일에 미국의 외무장관,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이 만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유럽과 이 러시아의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계속 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잃어버릴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이 자꾸만 우크라이나 쪽에 들어가니까 그걸 떼놓으려는 법적 조치 같은 것, 성명 같은 것을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거 뭐 나토 가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분명하게 러시아에서 원하는 쪽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이 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럴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제 침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당장 오는 것이 그 러시아의 루블화가 가치가 많이 그 내려갔더군요. 어제를 기준으로 할 때 11월부터 지금까지 달러에 대비해서 한 뭐 9% 정도 그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어떠한 나쁜 냉랭한 관계를 갖게 될 때 그때는 분명히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런 그 계산을 하고 투자가들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루블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스타벅스도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정부가 민간 회사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했던 것 지금 걷어냈고요. ESPN의 그 커멘테이터 스티븐 스미스 씨는 새해 전날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입원했는데 103도 열이 올랐고 춥고 땀이 났고 두통 대단했고 나 죽는 줄 알았다 라고 백신 안 맞았으면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